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의 부동산 프로그램 땅 집건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유튜브 대구 경북 아파트 채널 대경환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구 경북 아파트입니다. 자, 대경환님께서 부동산에 뛰어든 시점 혹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할 때 그 당시 어느 정권이었습니까? 제가 대구 경북 아파트 유튜브 채널 운영하기 시작했을 때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사이였습니다. 탄핵 정국을 맞아서 아주 힘든 그 정권 사이에 그 시점에서 채널을 만드셨네요. 네. 자, 첫사랑이 생각난다는 것처럼 그 당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드셨을 때의 그 부동산 시장의 현황은 아직까지 기억 남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처음 시작했던 때이다 보니까 기억이 네. 남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대구 분위기는 좀 상승에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2015년 공급 과다로 대구 시장은 좀 조정을 받았던 시기였는데 2016년, 2017년에 바닥을 찍고 그 이후에 회복을 하던 시기였죠. 모델하우스 줄 서서 관람하던 경우도 있었고 분양 시장은 좀 다양한 전략들이 난무했던 시장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재미있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다루기에 앞서서 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부 요인이 워낙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사실 좀 힘들긴 합니다. 자 그래도 20대 대선 때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현재 이재명 대표가 당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부동산 정책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많은 국민이 부동산 문제로 정부와 민주당에 실망하고 있다 또 이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많은 질책이 있던 건 사실이죠. 네, 사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질타하는 부분들이 많긴 합니다. 그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 시장에 참여하는 4개의 주체가 있는데 가계, 기업, 정부, 해외입니다. 네 주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시장 경제라고 하는 체제를 만들어 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주체가 하는 행위는 서로에게 시장에게 작든 적든 크든 영향을 반드시 미친다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는 시기에는 2천 부동산 가격이 약간 올라오던 시기였습니다. 서울 경기 쪽도 갓 상승을 시작했던 때였고요. 그러다가 2020년 3월 코로나가 터지면서 양적 완화를 필두로 막대한 경기 부양 시작이 되었었고요. 이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부분이 저금리 시대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이 발행된 돈은 기업의 투자로도 이어지긴 했지만 자산 시장으로 많이 흘러들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영끌, 벼락거지라는 자극적인 단어들이 나오면서 부동산의 고점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말씀만 들어봐도 그 상황에서는 부동산 매매가가 고점을 향해 달려갔을 것 같은데 그를 나타내는 각종 부동산 지수도 좀 올라갔을 것 같아요. 네,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지수가 2019년 5월 98.8에서 2021년 143.9로 45.1포인트 상승했으니까 전국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2017년 11월 대비 45% 불어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려한 불꽃이었다 판단이 되어지고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이런 부동산 상승에 기름을 들이부었습니다. 2017년 6월 19일부터 시작된 무려 26번의 부동산 대책이 있었고 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중과 대책을 시행하면서 시장의 내부 공급을 억제했고 조정 대상 지역, 투기가율 지구를 전국으로 넓혔으며 주택 공급을 진행하기 위한 장치를 막아버렸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2년 사이에 거의 45% 정도의 그 아파트가가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물론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그 자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그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뿔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자, 그게 이제 대선 결과로 나타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0.73% 차이로 당선이 됐었죠. 자, 표 차이로 봤을 때는 24만 7천 표 정도인데 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극복하라 이런 국민의 주문도 있었고 또 윤석열 정부가 인수했던 그런 부동산 상황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상당히 곤란했던 시기였을 것 그랬을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데 자칫 과도한 하락의 트리거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시장에 거품이 가득 차 있는 시기에 정권을 넘겨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공급 균형으로 가격 안정을 이뤄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판단됩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취임 3개월 뒤인 8월 16일에 첫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는데 자, 그때는 민간 공급 확대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자, 그보다 앞선 6월에는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 지역에 그리고 9월에는 수성구까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자, 이 정책이 대구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영향력은 어땠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5년간
동안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면서 공급에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를 개선해서 공공에서 민간으로의 전환 역시 꾀했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규제 지역 해제를 통해서 수요자들의 대출 부분을 완화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수성구까지 비규제 지역으로 조정이 되면서 이 타구의 시세가 조정되고 있던 시기에 어느 정도 수요세를 요입하는 데 좀 도움이 되긴 하였으나 네. 전체적인 시황을 개선하는 데는 큰 도움은 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약간의 반응이 있긴 했지만 획기적인 매수세가 유입되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그런 부동산 방향성이 담긴 정책은 올해 발표된 13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세율을 낮추거나 대출 한도를 높이고 또 각종 규제를 푸는 것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장 내부의 공급과 시장 외부의 공급을 함께 풀어줘야 한다라고 봅니다. 네. 규제는 남발해서는 안 되고 적정 수요와 공급에 맞게 정책과 박자를 맞추어야 한다라고 보는데요. 부동산에는 시차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공기가 있고 세제로 인해서 매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런 시차가 균일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13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지금 한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많은 부동산 연구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의 13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했다. 나름 선방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국내 기준금리가 안정기에 들어와야 부동산 시장도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본격적인 시장의 전환은 기준금리의 인하와 증시의 선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기준으로는 선호입지인 중심지가 공급이 좀 모자라고 비선호입지인 외곽지는 공급이 많아서 전체적인 시장의 힘을 받으려면 공급이 수요에 의해 일정 부분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증시의 선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돈의 흐름이 왕성하게 흘러야만 또 부동산 시장도 같이 활황기에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도 있을까요? 네, 저는 증시의 방향과 부동산의 방향이 큰 틀에선 차이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증시의 방향이 상승으로 좀 조정이 되어줘야 부동산의 방향 역시 그쪽으로 굳혀갈 수 있지 않을까 바라봅니다. 네, 저희가 땅집권 한 영상 건너뛰어서 항상 그 특례 보금자리론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그 특례 보금자리론이 각종 규제 완화와 함께 그 부동산 시장을 바닥에서 끌어올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로 인해서 기축단지 위주로 저점의 급급매 매물들은 체결이 되어지고 있고요. 호가는 10% 이상 반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당시에만 하더라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이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금리가 2%포인트가량 차이가 났었는데요. 현재는 시중은행이 금리가 조금 더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의 소진 속도는 여전히 빠르고 신규 주택 구입하시는 분들은 특례보금자리론부터 찾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그런 말씀하신 대로 시중은행의 그 주담대 대출에 대한 이자 이런 금리가 더 낮아진 상황이기도 한데 그래도 다른 이용자들께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금리가 변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두 가지 요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특례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로 공급된다라고 하는 점이 네. 수요자들에게는 안정적인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최응식이라고 하는 상환 방식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수요자들이 원리금 상환액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네, 앞서서 대구 경북 아파트 채널에서 이런 체증시에 관련된 또 영상을 만든 게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땅집권 다 보시고 대구 경북 아파트 가셔서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대구의 한정된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월에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그 신규 사업 제안에 나섰습니다. 자, 1만 가구를 넘어서는 미분양 현황 때문에 다른 대책인데 정부가 주장했던 민간 주도 공급 이런 거에서는 좀 반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자, 민간에 선택할 수 있도록 맡겨야 한다 이런 좀 의견도 들렸었는데, 그러니까 즉 부동산이 침체기면 민간이 선택할 수 있도록 후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시행 시공사가 이런 시장 흐름에 맡겨야 된다 이런 선택하게끔 해야 한다는 아쉬운 소리가 들렸었거든요. 자, 이런 대구만의 정책이 대구 부동산 안정화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까? 네, 우선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조합 사업은 이 시행 대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네. 반쪽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후죽순 생겨나는 대구의 사업장들을 제한하는 조치는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래 공급을 부분적으로라도 제한해서 시차를 균일하게 해주는 것이 정책의 중요한 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분양을 하더라도 분양가 대비 좋은 경쟁률을 받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2023년 아직까지 한 곳도 분양하지 않은 것을 본다면 네. 시장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대구의 신규 분양률은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설명해 주셨고,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니까 앞으로 4년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대경아님께서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요?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주택제 중과 부분 해소해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대출 DSR 부분 최종적으로 손질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DSR 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DSR이라는 제도가 수요자들의 좀 원리금 부담을 좀 옥죄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DSR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 대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것을 DTI로 조정하게 되었을 때에는 소득 대비 이자로 상환하는 방식을 정할 수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수요자들이 대출 한도를 좀 더 받는 데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부동산 정책 한번 돌아봤는데, 자 부동산 침체기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언론에서 아파트 줍줍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도 많은 그 무주택자분들은 좀 쉽게 주택을 뭐 구입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뭐 정보나 용기가 부족해서 또 무주택자의 삶 그리고 또 뭐 임차인의 삶을 택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분들께 마지막으로 조금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메시지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한 채는 여전히 진리입니다. 나와 내 가족의 정주권의 가치를 위해서 좋은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땅지권 시청자분들은 대경아님께서 말씀하신 내 집 마련한 채는 여전히 진리입니다를 새기면서 그렇게 주택 구입에 나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땅지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은 소중한 것이지만 성공한 이후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성공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